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빅제입니다. 오랜만에 오스만 제국 이야기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술레이만 1세는 제국의 영토를 최대로 확장시키고 문학, 과학, 예술, 건축 등의 분야에서 유럽의 르네상스에 버금가는 황금기를 만들었습니다. 술레이만이 남긴 불멸의 업적을 찬양하기 위해 역사가들은 16세기를 터키인의 시대 또는 술레이만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술레이만의 별명은 두 가지인데, 먼저 서양인들은 그를 장엄한 술레이만이라고 부릅니다. 술레이만이 실시한 군사적 원정의 대다수가 유럽을 대상으로 했고, 특히 빈을 포위한 것이 서양인들에게 강렬한 인상과 두려움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한편 오스만 제국 사람들은 그를 법의 제정자라고 불렀습니다. 술레이만의 치세 덕분에 지배체제가 확립되고 이슬람법이 정비되어 제국의 구석구석까지 중앙의 통치력이 미치게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술레이만은 부왕 셀림이 즉위하기 전부터 크림반도에 있는 카파의 총독으로서 통치 경험을 쌓았습니다. 또한 부왕이 즉위한 후에는 마니사로 인지를 옮겼고, 셀림 1세가 동쪽으로 원정을 떠났을 때는 에디르네로 가서 유럽의 침공에 대비했습니다. 술레이만은 셀림 2세의 아들들 중에서 유일하게 남은 아들이었으므로 형제간의 왕위 다툼을 경험하지 않고 1520년에 25세의 나이로 즉위했습니다. 그리고 오스만 제국의 술탄으로서는 가장 긴 기간인 46년 동안의 치세를 시작하였습니다. 15세기 비잔틴 제국이 사라진 뒤 동유럽 지역에서 오스만 제국의 실질적인 적수는 헝가리 왕국이었습니다. 야노스 후냐디 시절 헝가리는 오스만의 유럽 침공을 막는 방어선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헝가리의 힘은 약해졌습니다. 1503년 평화조약이 체결되었으나 지역적인 분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 같은 도화선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술레이만이 강화조약을 갱신하는 조건으로 제안했던 연례 조공 납부를 촉구하러 온 오스만의 특사를 헝가리 사람들이 죽인 것입니다. 이는 전쟁에 돌입할 명분이 되고도 남을 사건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탄불에서는 1520년 내내 전쟁 준비가 이어졌습니다. 술레이만의 목표는 다뉴브 국가들로 이어지는 관문인 베오그라드 정복이었습니다. 이 요새를 함락하면 다뉴브 유역과 사바강 및 타사강 유역이 뚫려 빈과 부다페스트로 군대의 진격이 가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베오그라드는 메메드 2세가 3번이나 점령을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을 정도로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헝가리는 또다시 오스만군의 진격이라는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이들은 유럽의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은 이를 외면했습니다. 그 당시 베네치아는 자국의 유리한 조건으로 술탄과 통상조약 체결을 논의 중이었고, 교황의 고민은 다른 데에 가 있었으며, 폴란드 국왕과 신성로마 제국 황제 등 저마다 전쟁 개입이 힘들다는 핑곗거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마르틴 루터의 등장으로 오스만 제국과의 싸움은 꿈도 꾸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1521년 2월 6일 술레이만은 엄청난 행렬을 이끌고 이스탄불을 떠나 자신의 첫 출정길에 올랐습니다. 오스만군의 행군은 언제나 엄격한 질서 속에서 행해졌습니다. 새벽에 일찍 야영지를 떠나 정오에는 미리 골라둔 주둔지로 가서 수경지를 건설하며 모든 준비가 끝나면 술탄이 도착합니다. 주둔지 중앙에 놓인 술탄의 막사는 황실에서만큼이나 성대하고 화려했으며, 그 곁에는 대제상과 고위 관료들의 막사가 위치했습니다. 이 주위에 예니체리 및 황공의 시파이가 자리를 잡고, 좀 더 떨어진 곳에 지방 시파이 및 다른 군대가 진을 치고, 다음날 아침이면 다시 수경지를 접고 이동하는 시기였습니다. 오스만 제국 군대는 기독교인들이 놀랄만한 수준의 엄격한 철의 규율에 복종했습니다. 모든 재산상의 손해가 보상되며 모든 것은 값을 치르고 구입했습니다. 절도 행각을 벌일 경우 즉각 처형되었습니다. 오스만군은 포병을 이용한 압도적인 화력으로 3주간에 걸쳐 공격을 퍼부어 결국 베오그라드를 함락시켰습니다. 끝까지 저항한 헝가리인들은 대부분 몰살되었고, 살려주는 대가로 항복한 세르비아인들은 이스탄불의 베오그라드 숲과 베오그라드의 문이라 명명된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오스만 군대의 승리는 유럽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베네치아와 러시아에서는 제일 먼저 특사를 파견하여 술탄을 아련한 뒤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동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요새 중 하나가 함락되면서 헝가리 관문이라는 기독교의 성벽이 무너지자 기독교 세계에서는 앞으로의 일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이 팽배해졌습니다. 1522년 술레이만은 로도스 섬 정복에 나섰습니다. 당시 로도스 섬은 요한기사단의 본거지로 이들은 섬을 군사기지로 만들고 지중해 동부를 항해하는 무슬림 상선에 대해 약탈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술레이만은 소아시아 연안의 무슬림들에게 항구적으로 위협이 되는 이들을 소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일단 기독교 진영의 반응을 살폈는데 당시 로도스 섬을 지키기 위해 자기 나라의 사람이나 선박을 희생시킬 의향이 있는 기독교 국가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술레이만은 두려울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총 700척에 이르는 함대를 동원하여 로도스 섬 공략에 나섰습니다. 로도스 섬의 수비는 견고했으나 5개월 동안의 포위 공격에 화약과 탄약이 떨어져 요한기사단은 결국 항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본거지를 잃은 기사단은 한동안 떠돌아다니다가 1530년 몰타 섬에 정착하게 됩니다. 16세기 오스만 제국이 다른 국가들보다 국가적 우위에 설 수 있었던 데는 포병의 힘이 컸습니다. 오랜 기간 오스만 군대는 군사기술의 최선봉에 있었습니다. 오스만 포병의 포격을 견뎌낼 수 있는 요새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니체리와 시파이 기병을 당해낼 군대도 없었고 어마어마한 지방 시파이 기병대를 막아낼 군대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로도스 섬을 정복한 술레이만이 이스탄불로 돌아온 후에 내린 명령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 바로 이브라임을 대제상에 임명한 것이었습니다. 술레이만 시대의 대제상 이브라임은 소설 같은 운명의 경이로운 생애를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아드리아해 연안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이브라임은 어렸을 때 오스만 해군에 붙잡혀 노예가 되었고 바이지드 2세 때부터 유력한 정치가로 꼽히던 보스니아 총독 이스켄데르 파샤에게 보내졌습니다. 머리가 뛰어났던 이브라임은 그리스어, 이탈리아어, 페르시아어, 터키어를 익힌 것은 물론 현악기 연주 솜씨 또한 훌륭했다고 합니다. 이스탄불 궁의 왕립학교를 다닌 뒤 술레이만이 마니사 총독으로 있던 당시 그의 시종으로 일하게 됩니다. 눈에도 민첩했던 데다 키가 크고 호리호리한 호남형이었던 그는 젊은 왕자의 총애를 받게 되었습니다. 술탄으로 등극하자 술레이만은 그를 왕실의 매사냥 담당 관리로 임명하고 이어 술탄의 개인 침전 하스오다를 담당하는 최고 관리로 임명했습니다. 술탄이 진물을 보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하는 하스오다의 관리직은 오스만 제국의 직급 가운데 가장 높은 직위에 속했습니다. 이곳을 돌보던 시종은 상시 술탄을 접할 수 있었고 술탄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그 곁을 지켰으며 술탄이 어딜 가든 함께 갔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3개의 국세 중 하나를 그가 맡고 있기도 했습니다. 1523년 6월 이브라임은 대제상에 임명됩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인사였습니다. 이브라임은 술레이만의 측근이었을 뿐 정치적인 경험이 전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술레이만은 이브라임을 대제상으로 발탁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에게 전례 없는 특권을 주었습니다. 우선 이스탄불 중심부에 있는 히포드론 광장에 호화로운 저택을 지어줬습니다. 이브라임 파샤궁이라고 불리는 이 건물은 현재 예술박물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토카프 궁전이 아닌 자신의 저택에서 황실의회를 주최할 권한도 주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브라임은 당시 사람들에게 선망과 시기를 동시에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셀림 1세 때부터 공을 세웠던 신하이자 로도스 섬을 정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던 제상 아흐메드 파샤는 다음번 대제상은 자신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이브라임의 차지가 되었고 아흐메드는 자신이 결코 대제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에 그는 스스로 사의를 표하고 이집트 총독직을 요구했고
술레이만은 즉시 이를 수락했습니다. 이집트 총독이 된 아흐메드는 반란을 일으켰다가 붙잡혀 처형되었습니다. 1524년 이브라임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신부가 술레이만 1세의 여동생인 하티제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에 따르면 이브라임과 결혼한 사람은 이브라임의 첫 번째 주인인 이스켄데르 파샤의 손녀 무시네였습니다. 이스켄데르 파샤는 바이지드 2세 시대부터 기반을 다진 유력한 정치가였으며 3대에 걸친 친족들이 제국의 중앙 및 지방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켄데르 파샤의 지지가 이브라임뿐만 아니라 술레이만의 권력을 확립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국내에서 권력을 안정시킨 술레이만은 그의 총신 이브라임 파샤와 함께 10만의 병력과 300문의 대포를 이끌고 헝가리 정복에 나섰습니다. 1426년 8월 29일 헝가리 왕인 러요시 2세가 이끄는 헝가리 군대와 베오그라드 북서쪽의 모아치 평원에서 격돌했습니다. 오스만군의 대포 앞에 헝가리 군대는 2시간 만에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오스만군의 일반적인 압승이었습니다. 러요시 2세가 전사하고 장교들은 처형되었습니다. 7명의 주교와 병사 2,000명의 머리가 술탄의 야영부대 앞에 피라미드처럼 쌓일 정도로 헝가리의 패배는 처절하였습니다. 모아치는 불살라졌습니다. 오스만군은 여세를 몰아 헝가리의 수도인 부다와 페스트를 함락함으로써 전쟁을 끝냈습니다. 헝가리를 정복한 술레이만은 헝가리를 직접 지배하기보다는 친오스만파인 트란실바니아공 자포요 야노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합스부르크 왕가의 오스트리아 대공 페르디난트가 그것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스페인을 다스렸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로세의 동생이자 러요시 2세의 매형이었는데 처남이 죽었으므로 자신이 헝가리의 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스만 군대가 부다에서 철수하자 1527년 부다를 정복했습니다. 이에 합스부르크 왕가의 지배를 싫어했던 야노시와 헝가리 귀족들이 술레이만에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1529년 술레이만은 15만 명의 대군으로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 원정에 나서 9월 27일 빈을 포위하였습니다. 술레이만에게는 오스트리아를 공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로세가 숙적인 프랑스 왕 프랑스와 1세와 싸우느라 동생 페르디난트를 도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 포위전에 대한 준비 부족, 동계기간의 악천후, 예니체리의 불만 등으로 인해 3주 만에 철수하고 말았습니다. 빈을 정복하지는 못했으나 술레이만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포요 야노시를 헝가리 왕으로 즉위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술레이만은 헝가리 문제를 놓고 카를로세와 페르디난트를 계속 압박했습니다. 이에 위협을 느낀 카를로세는 합스부르크가의 오스만 제국과 평화조약을 맺도록 종용하였고 결국 1533년 7월 14일 콘스탄티노플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조약으로 헝가리는 오스만 제국의 보호하에 있는 야노시 지배의 헝가리와 페르디난트가 지배하는 헝가리로 양분되었습니다. 그 뒤 술레이만 1세는 헝가리 문제를 종결하고자 1541년 부다에서 페르디난트의 군대를 격퇴했습니다. 그 결과 헝가리 영토는 합스부르크가 통치하는 서부의 합스부르크 헝가리, 오스만 제국이 직접 통치하는 중앙의 오스만 헝가리, 오스만의 지배 아래 자치를 누리는 동헝가리, 이렇게 셋으로 분할되었습니다. 이 중 동헝가리는 후에 트란실바니아 공국이 되었습니다. 헝가리의 3분할 상태는 이후 15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1530년 술레이만의 총애를 받던 2명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술레이만 2편에서 소개한 대제상 이브라임이었고 다른 한 명은 황후 휴렘으로 유럽에서는 보통 록셀란이란 이름으로 유명했습니다. 휴렘은 오스만 제국 역사상 가장 전설적인 여성으로 1506년 우크라이나에서 가난한 사제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10대 초반의 나이에 타타린에게 납치되어 크림 왕국의 궁전에서 지내다가 오스만 제국의 술탄에게 노예로 팔려 이스탄불의 궁에 입성했습니다. 휘렘이 언제 어떻게 입궁했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납치되어 노예시장에 팔렸고 교육을 받은 후 궁전에 들어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설은 이브라임 대제상이 노예시장에서 사서 술탄에게 선물로 바쳤다고도 합니다. 그녀는 유쾌한 여자라는 뜻의 휘렘이라고 불렸는데 미모와 영리함이란 자신의 매력을 이용하여 술탄의 애정을 혼자만 지속적으로 독차지할 줄 아는 여자였습니다. 또한 노래도 잘 불러 술레이만을 기쁘게 했다고 합니다. 1521년 술레이만과의 사이에서 첫 아들 메흐메드를 얻었고 이어서 3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1534년 술레이만은 노예 신분에서 해방된 휘렘과 정식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이는 술탄이 노예와 정식으로 결혼한 사례가 이전에는 전무했다는 의미에서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 또한 휘렘이 술레이만의 왕자를 여러 명 낳은 것, 그 중에서 장남이 태수로 임명되었을 때 그녀가 계속해서 이스탄불에 머물렀던 것도 이례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아시다시피 오스만 왕가의 관습에 따르면 한 명의 여성은 한 명의 왕자밖에 낳지 못했으며 아들이 지방 태수로 부임할 때 그의 어머니 역시 지방으로 함께 가야 했는데 휘렘이 이 관행을 한 번에 깨뜨린 것이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관습을 매우 중시했는데 특히 오랜 관습을 따른다는 것은 그것이 옳은 행동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휘렘에게 일어난 수많은 이례적인 사건들을 오스만 제국 국민들은 불쾌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술레이만과 휘렘의 성대한 결혼식에 대한 내용은 유럽의 사료에만 기록되어 있고 오스만의 사료에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휘렘은 술레이만의 치세 후반에 오랫동안 대제상을 역임한 르스템 파샤와 손을 잡고 당파를 형성함으로써 국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로세는 1535년 티니스를 점령하고 이탈리아인 안드레아 도레아를 해군 제독으로 삼아 오스만 제국의 해안을 약탈하였습니다. 그러자 술레이만은 1533년 그 유명한 해적 하이레틴 바르바로사를 해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지중해 제해권 확보에 나섰습니다. 바르바로사는 원래 서부 지중해를 누비던 해적이었습니다. 그는 오스만 해군에 소속된 후 중서부 지중해에서 큰 전과를 올렸으나 1529년 알제리를 점령한 뒤에는 그 지역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알제리를 지중해 함대의 병창기지로 삼고 지상군도 주둔시켜 카를로세의 공격에 대비했습니다. 1538년 바르바로사가 이끄는 오스만 제국 함대와 안드레아 도레아가 이끄는 유럽연합함대가 이오니아해의 프레베자에서 격돌했습니다. 결과는 오스만 제국 함대의 승리였습니다. 프레베자 해전의 승리로 오스만 제국은 지중해의 제해권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합스부르크 제국과의 대결이 일단락되자 술레이만은 동쪽의 사파비 왕국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당시 사파비 왕조는 이스마일 1세의 아들 타흐마스프 1세가 즉위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즉위할 당시 나이가 겨우 10살밖에 되지 않았던 탓에 나란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술레이만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1534년 사파비 왕국 정벌에 나섰습니다. 사파비군은 정면 대결로는 강력한 포병을 보유한 오스만군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직접적인 대결을 철저히 피하며 오스만군의 보급을 차단하려는 전략으로 나섰습니다. 오스만군은 한때 타브리즈를 점령했지만 사파비군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원정으로 오스만 제국은 아나톨리아 동부의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었고 바그다드를 확보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술레이만은 이후에도 사파비 왕국 정벌을 시도하지만 역시나 사파비군이 정면 대결을 철저히 피한 탓에 큰 성과가 없었습니다. 오스만 제국과 사파비 왕조의 대결은 1555년에 아마시아 조약이 체결되면서 일단락되었습니다.
1536년 오스만 제국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3년 동안 술레이만의 총애를 한몸에 받으며 신하로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대제상 이브라임이 갑자기 처형된 것입니다. 술레이만의 총애를 등에 업은 이브라임의 행동이 사람들의 비난과 시기를 불러일으킨 것은 사실이지만 처형의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설에 따르면 이브라임을 시기하던 황비 휘렘이 그를 모함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이브라임이 술레이만의 첫째 부인인 마이데브란의 아들 무스타파를 지지했으므로 휘렘으로서는 자신의 아들을 즉위시키는 데에 무스타파가 위협이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생전에 총애받는 자라고 불렸던 이브라임은 처형 후에는 살해된 자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유해는 이름 없는 무덤에 묻혔습니다. 화려한 원정과 정복으로 채워졌던 술레이만 시대의 절반인 이브라임의 시대가 이렇게 저물었습니다. 휘렘의 시대에 술레이만은 별다른 원정을 실시하지 않고 내정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고 그의 길었던 치세도 후반으로 접어들자 후계자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술레이만에겐 5명의 왕자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 마이데브란의 아들이자 장자인 무스타파가 있었고 그 밑으로 메흐메드, 셀림, 바예지드, 지안기르 등 4명은 모두 휘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중 메흐메드는 1543년 천연두에 걸려 요절하였습니다. 총명하여 술레이만의 총애가 깊었던 유력한 후계자였던 메흐메드 왕자가 죽자 예니체리 군단은 무스타파의 즉위와 술레이만의 은둔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술레이만은 1553년 무스타파를 처형했습니다. 당시 30대 후반의 나이였던 무스타파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 측근들까지도 전부 처형당했습니다.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유력한 설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셀림 1세가 반역하여 아버지 바예지드 2세를 폐위한 것처럼 유능하고 인기 있는 무스타파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설은 가장 신빙성이 있는데 자신의 아들을 즉위시키기 위한 황비 휘렘의 모략이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후 병약했던 지안기르가 병사하자 셀림과 바예지드만 남게 되었는데 마치 셀림 1세 시대같이 술탄의 자리를 두고 긴장감이 넘쳐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레이만과 왕자들 사이에서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아주던 황비 휘렘이 죽자 술레이만과 두 왕자를 둘러싼 긴장관계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중 바예지드가 반란을 일으키자 셀림에게 정규군을 붙여주어 바예지드를 진압하게 하였습니다. 결과는 셀림의 승리였습니다. 패배한 바예지드는 사파비 왕조로 망명했다가 결국 이란 땅에서 사망했습니다. 술레이만의 숙적이었던 오스트리아 대공 페르디난트는 1556년 그 형인 카를 5세가 죽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즉위했으나 1564년 사망하게 됩니다. 페르디난트의 뒤를 이은 막시밀리안 2세가 오스만 제국에 대한 영공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술레이만은 1566년 친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헝가리 남부의 스케트바드를 포위하고 공성전을 벌이던 중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술레이만은 46년의 긴 제의를 끝내게 되고 이후 왕자 셀림이 셀림 2세로 즉위하였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빅제이였습니다.